안녕하십니까. 사우스비전 포럼의 정호재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공산당의 총비서 응우엔 푸종에 대한 인물 다큐멘터리 책을 쓰신 조철현 작가님을 모시고 베트남 정치와 베트남 정치 체제 그리고 이제 응우엔 푸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베트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의 마지막 지식이 이제 베트남 전쟁과 호찌민이 거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게 거의 50년 전이란 말이에요. 네. 최근 최근 인물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응우엔 푸종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쓰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이 관심에 대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참 그 의미 있는 조금 날이에요. 오늘 특히 이 응우엔 푸종 총비서 서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면 오늘의 요 의미 있는 날짜를 요 방송이 이제 편집돼서 언제 나가게 될지는 몰라도 오늘 촬영하는 날이 2024년 이제 5월 6일인데 그 종 서기장에 대한 그 삶이나 베트남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게 1954년 5월 7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디엔비엔푸 그 전쟁에서 그 아주 큰 승리를 하면서 프랑스와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항불 전쟁이 끝나고 베트남 전 국민들이 크게 이제 그 환호성을 지른 이제 그런 날이 바로 1954년 5월 7일인데 오늘 이제 말하자면 5월 6일 날 그 전쟁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베트남 국민들로서는 오랜 그 프랑스와의 악연을 96년이라는 악연을 끊어낸 지 70주년이 되는 아주 그 중요한 그 시점에 제가 우리 정호재 박사님하고 이렇게 그 응우엔 푸종에 대한 이야기와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거 참 우연이지만 의미 있는 날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다. 먼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면서. 네. 제가 응우엔 푸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참 그 우연치 않게 2022년이 잘 아시다시피 한배 수교 이제 30주년 네, 그렇습니다. 이었지 않습니까? 네. 요 시기에 이제 그 수교 30주년 행사에 관련된 것들을 제가 이제 관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한국과 베트남에 오랜 인연이 있었던 그 리롱덩이라고 하는 뭐 잘 아시는 이용상이라고 하는 이분에 대한 영화가 지금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데 시나리오 작업을 제가 이제 하면서 베트남에 대한 뭐 여러 역사를 좀 공부하게 되면서 이 응우엔 푸종 서기장에 관심을 좀 가져오고 특히 갖게 된 게 2022년 12월에 그 수원푹 그 총리가 주석이 한국을 다녀갔는데 2023년 1월에 부정부패 그 연루된 혐의로다가 네, 실각했죠. 실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이 나라가 이게 뭔가 이게 그 주석까지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우리 정 박사님이 어디 글 쓰신 것도 제가 잘 읽었습니다만 그 루트 아시안가 거기 쓰셨던 글도 제가 잘 읽었습니다. 이게 무언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거기 중심에 응우엔 푸종이라는 인물이 좀 있었고 이분은 뭐야 그러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좀 개인적 관심이 좀 커져가지고 한 1년 정도 공부 좀 해가면서 책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응우엔 푸종에 대해서 뭐 오랜 인연은 아닌데 맞습니다. 베트남과 한국과의 관계를 정리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응우엔 푸종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하셨군요. 맞습니다. 예. 네네네. 사실은 우리도 잘 공부하시는 분들도 응우엔 푸종에 대해서 겉으로는 아는데 그 내밀한 역사를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 책 나오자마자 굉장히 놀랍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자료들이 인물에 대한 자료들은 사실은 그 위키피디아든 논문이든 책에는 잘 안 나오잖아요. 네. 특히 베트남 정치인들은 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그런 그 개인사들이 안 나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그래서 응우엔 푸총을 이제 한 1년 이상을 연구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압축해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누구였습니까? 좀 와닿았어요. 우리 정 박사님도 저널리스트 출신이시고 저도 한때 이제 기자 생활을 좀 했습니다만 펜대로 평생을 먹고 사신 분이라는 거에 우선 흥미가 좀 갔어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당 기관지 기자이긴 했지만 어쨌든 전공을 문학을 하신 분이고 하노이 국립대에서 문학을 하시고 곧바로 이제 공산 잡지 흔히 공산 저널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책에 쓴 그냥 공산 잡지라고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기자 생활을 시작해서 30년 가까이 이제 평필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정치에 그 뜻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수능 시대라고 하는 마지막 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당의 명령을 좀 따른 그러면서 뒤늦게 정치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가지고 서기장 3년임까지 이렇게 하게 되리라고는 본인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 이것이 이 근자에 베트남의 어쨌든 이익과 이념 사이에서의 어쨌든 이분이 당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80세가 되도록 현재 그러한 그 정치 구조 안에 있는 분이다. 우선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에 또 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잠깐 설명드렸듯이 응우엔 푸총은 2011년 이후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 그러니까 이제 제너럴 세크리터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서기장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정치 체제의 가장 정점에서 2011년 이후니까 맞습니다. 13년 이상 재임해 왔고 그 전에는 뭐 국회의장도 했고, 네. 국가 주석도 겸했던 적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은 베트남 체제의 가장 정점에 계셨던 분인데 이제 우리가 사실 그런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잘 몰랐던 거죠. 선생님이 이제 책 마지막 뒤에 이제 이런 제목을 붙이셨지 않습니까? 네. 왜 우리는 그를 알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네. 한번 정리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책 표지 이제 사를 통해서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알면 그 나라의 미래 10년이 보입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써놨어요. 잠깐 딴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만 우연치 않은 기회에 2017년도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샤프카트 미르지에프 책을 좀 쓴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다큐 작가시기도 하고 예. 인물을 특히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미르지에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책을 좀 쓰고 그 사람을 좀 국내에 이렇게 소개한 뒤에 우리 그쪽에 진출한 기업인들이나 진출을 준비했던 기업인들로부터 고맙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아, 맞다. 한 나라의 대통령 최고 지도자를 이렇게 알 생각은 좀 미처 못했는데 이제 그 사람의 정치 철학을 좀 읽고 어떻게 그 자리에까지 왔는가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진짜 그 나라의 미래가 좀 보이고 그래서 우리도 투자를 좀 결정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고요. 또 어떤 기업인들로 하여금은 그분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들하고 대화의 소재가 참 풍부해졌고 아하. 그 나라 이 최고 지도자 이야기의 어떤 출신 배경이나 대학에서는 어떤 전공을 했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대화하는 거에 접점이 좀 많아져서 좋았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베트남에는 잘 아시다시피 만여 개까지는 아니지만 10,000개 가까운 기업체들이 들어가 있고 또 20만에 가까운 우리 재배 국민들이 현재 거주하거나 오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좀 깊이 아는 거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책을 쓰게 됐고 또 이제 권하고 있고 그런 중이죠. 사실 이 응우엔 푸총이라는 인물에 대한 책이 베트남에는 분명 있을 거예요. 있긴 있을 텐데 외국에서 나오는 건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은 이 책의 이제 집필 과정, 자료 조사의 방법에 대해서
짧게만 좀 요약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 응웬 부총의 책이 사실은 그 연설집이라든지 이분에 대한 어떤 그 서기장 즉 총비서 이후에 뭔가 그 기록집 같은 건 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한 생애사에 관련된 것은 저도 좀 참고하려고 좀 많이 찾아봤지만 전혀 없더라고요. 베트남에서조차까지도 이분에 대한 부분들의 삶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책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회의장까지는 그래도 좋아요. 국회의장이나 총비서 이후의 삶은 그래도 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어린 시절은 좀 어땠을까, 또 청년기는 어땠을까, 대학은 생활은 어땠을까, 뭐 이런 점, 또 그다음에 공산잡지 기자 시절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뭔가 정리해야 되는 게 우선이겠다 싶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좀 없어서 맞습니다. 대단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있더라고요. 조각조각 찾아 나가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 이 쫑 서기장에 대해서 뭔가 주변에서 회고한 내용들도 좀 발견되고 말하자면 예컨대 처음은 이런 식이었어요. 너무 자료가 없으니까 쿠바 방문 시기에 쿠바 신문을 이제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혹시 거기에서 조그만 실마리라도 쿠바 언론이 보도한 게 좀 있을까? 또 러시아 방문 시기의 모든 러시아 신문들을 좀 뒤지고 또 역시 중국 방문 시기 중국 신문을 뒤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베트남어를 통해 가지고 베트남의 이제 그 검색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걸려 들어오는 아주 재미가 있었어요. 예, 여기에는 그 한 가지 먼저 베트남에 이렇게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던 학자들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부산의 외국어대학의 베트남학과 교수는 배양수 교수님이 초창기에 참 그런 도움을 어드바이스를 좀 주셨고요. 그다음에 조선대에서 교수 생활 오랫동안 하셨던 안경환 교수, 현재는 하노이에 있는 응웬짜이 대학 그 대외 총장으로 가 계신데 네. 이런 그 한국의 먼저 그 선 연구자들 학자들이 이런저런 그 도움을 주시고 또 그분들이 기고하셨던 여러 그 언론 자료들도 많이 도움이 되고 어쨌든 그러면서 좀 하나하나 직조해 나가게 됐습니다. 네. 역시 자료조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쉽지 않았다는 건데 네. 한 가지만 더 짚으면은 역시 베트남어 문제인데요. 베트남어가 이제 한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기법이 워낙 한국인 입장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베트남 친구들이 영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베트남어가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 문제에서 엄청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 중간에 그래도 좀 잘 아시다시피 그래도 베트남에서 공부한 그 한국어 전공자들이 한국어과 교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법 그래도 이제 전문성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런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사실 저만 하더라도 검색을 해 나가는 데서 우선 먼저 베트남어 공부부터 좀 해야 됐습니다. 예.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파벳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공부가 되고 그래야지만 이게 검색이 되다 보니까 좀 저로서는 지난한 과정이기도 했지만 보람된 그 얻은 게 참 많다. 뭐 좀 그래 행복한 시간이었다. 뭐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발음 문제인데요. 이제 그 이 씨가 응우엔 씨가 이게 참 표기법이 어렵긴 한데 실제 베트남에서는 뭐 응우엔 이렇게 발음되더라고요. 짧게 응우엔. 응우엔 부종인데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걸 풀어 쓰다 보니까 응우엔 부종이라고 쓰는데 참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맞습니다. 뭐 쩡친 같은 경우도 그냥 쩡친 이러면 편한데 우리 표기에는 쩡친이라고 써야 된다라든지요. 또 이 호찌민 주석만 하더라도 외래어 표기법상은 호찌민이 현재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호치민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또 베트남에서는 우리 또 국내에서
그 기사에도 통용되는 건 호삼촌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거든요. 호삼촌. 맞아요. 그렇죠? 친근한. 근데 이것은 사실 그 엉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 우리 쪽으로 번역돼 와서 호삼촌, 삼촌이라는 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베트남에서 공식 표기는 큰아버지라는 표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에서는 일관되게 베트남의 원칙을 따라가지고 그냥 호 큰아버지라고 그렇게 했는데 일부에서는 좀 어색하다 뭐 이런 지적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치민은 베트남 국민들 사이에서는 큰아버지 같은 맞습니다. 존재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더 큰 아버지. 예.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삼촌이라고 하면 뭔가 조금은 친근감은 있지만 그러나 격은 좀 떨어지는 표현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저는 그냥 호큰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그 응우의 푸종 얘기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일단 책이 나왔고요. 이제 이게 베트남어로 언어로 번역될 계획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혹시나 이런 책에 대한 혹시나 반응과 평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자랑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그 쓰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이분에 대한 그 최초 그 어린 시절부터 정리한 그 기록이다 보니까 오류가 있으면 어떡하나 또 혹은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내가 괜히 나만 안답시고 이렇게 정리해서 내는 건 아닌가 하는 불편함이 좀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책이 나온 뒤에 뭔가 좋은 반응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또 이런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우리 연구자들한테 도움된다. 이런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제가 조금 그래도 자신감이 생겼고요. 특히 김용균 교수님이시라고 이제 우리 서울대 베트남 정치 아시아, 전공. 베트남 아주 이화에 대해 이제 좀 오랫동안 계시다가 아마 서울대로 가십니다. 이분을 이제 하노이에서 만나가지고 인터뷰도 좀 하고 그랬는데 막상 책이 나왔을 때 또 이분이 뵈니까 괜찮다 참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다라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 걱정해서 조금 이제 덜어도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중이고요. 베트남어는 현재 번역이 다 됐습니다. 다 됐고 거기에 지금 검열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트남어판이 늦어도 아마 6, 7월 중으로는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양국의 그래도 이 독자들이 아마 읽으면서 응웬푸 쪽에 대한 또 여러 공감대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동남아시아 정치 체제에 대해서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는 이제 공산당 이제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치인에 대한 분석이나 비평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미리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맞습니다. 좀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요런 말씀 잠깐 드릴게요. 베트남 총비서 응웬푸종이라고 책 제목을 잡았어요. 이거 사실 틀린 표기죠. 그렇죠.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죠. 그렇죠. 이게 좀 고민이 어떻게 공산당이라는 말을 넣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국내 판에서는 부담스러웠어요. 부담스럽습니다. 출판사 측에서 그거 좀 빼면 안 되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마지막에는 그럼 빼십시다라고는 했지만 2쇄부터는 넣을 생각이에요. 지적이 좀 많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산당이라는 용어가 참 부담스러워요. 아직도 익숙지 않아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런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은 게 베트남 공산당을 이해하지 않고는 베트남 정치 체제를 이해할 수 없고요. 또 응웬푸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공산당이라는 비록 일당 독재인이라는 말도 나오고 일당 체제인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그 나라의 그 체제, 헌법에 나와 있는 그 나라의 체제를 이해해 주지 않으면 또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나라와 대화할 수 없습니다. 즉 북한 체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금 제가 어떻게들 들으실지는 몰라도 체제부터 먼저 인정을 하면서 나머지들의 모든 대화가 쿠바 공산당 마찬가지고요.
중국 공산당 마찬가지고 저는 뭐 이 글을 쓴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대목은 제가 좀 줄일 텐데요. 네, 역시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네, 네. 베트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네. 체제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습니다. 걸음 나아가야 되고 이제 인물 비평도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하듯이 낱낱이 뭐 해프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그분의 뭐 선택을 비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제3국 입장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끝났고, 후반부에 그 한국 베트남 교민 약간 교류사를 잠깐 넣으셨던데 이 대목 잠깐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사실은 그거는 출판사에서 저로서는 그냥 순수히 저 쫑석기장 책이었으면 했는데 출판사 측에서는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걸 좀 넣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출판사가 사실은 엮은 거고요. 예, 거기에 이제 뭐 1992년 수교 이후부터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서 진출한 이야기 또 하노이 교민회, 호치민 시 교민회 뭐 이런 얘기도 좀 담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사들이 또 그쪽하고 관계한 또 그런 공기업들이 관계한 얘기죠. 그런 내용도 담아서 이해를 좀 도왔습니다. 최근 한국과 베트남 교류사를 약간 정리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유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저는 뭔가 그 곁다리 같아서 조금은 아닙니다. 굉장히 방대한 책이라서 일단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책에 대한 이제 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